우리 이제 출제기조 전환에서 논리와 강화 약화 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결국 논리와 비판 추론입니다. 그래서 논리 추론과 비판 추론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약속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따라오실 분들, 현장으로 따라오실 분들 모두 다 오늘 1시간 반 첫 교시죠? 1교시를 요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프린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프린트 받으셨죠? 대부분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 이론이에요. 교재에서 논리 강화 약화 딥러닝에서 이론만 싹 뽑으면 요거밖에 안 돼요 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재에 문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 좀 익숙하게 눈에 이론만 익히고 싶어요, 공식만 익히고 싶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 공식은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프린트만 있으면 이론은 끝이다. 그리고 교재 안에는 여기에 사이사이 활동 그리고 객관식, 예, 이런 게 빡빡 들어가서 교재가 된 거야. 그래서 교재에서 이론 부분을 걷어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교시에는 이론 부분을 홀로로로로 이렇게 빠르게 보는 거야. 호로록 이렇게. 물론 사이사이 문제를 풀면 집중력이 더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 계속 논리 강화 약화 딥러닝 수업에서 문제를 계속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교시에는 이론을 빠르게 확 넘겨본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교재에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 첫 페이지를 보시면 09년 교과서가 개정이 됐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요. 예, 그래서 개정 교과서에 논리학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 논리학 교과서의 머리말입니다. 근데 이 머리말이 그렇죠. 모든 어떤 이 논리학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수능을 이제 보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이 중요하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요즘의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시에 왜 갑자기 무슨 피셋도 아니고 NCS도 아닌데 아니 왜 명제 논리를 내는 거야? 짜증이 나시죠? 고등학생들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보 처리 능력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공직에서 당연히 그 능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이 들어가는구나 좀 우리가 납득을 하고 정확하게 이 난도가 딱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만 지금 예시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교과서 머리말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자가 오래전에 미국과 한국의 대학에서 논리학의 입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 말고요. 교과서 저자요. 예,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논리학이 어려운 학문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첫 수업에 임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논리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전혀 공감이 안 돼. 어디서부터 공감이 안 돼? 미국과 대학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학에서 논리학 강의를 하시는 분께서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안 어렵겠지, 그치? 근데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자, 근데 이 뒤를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미 상당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아닌데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수포였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고등학교 논리학을 이제부터 배울 논리학을 굳이 수학에 비교를 하자면 몇 학년이냐를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서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유명한 스타 강사님들이 TV에서 수포자의 시작은 중이다라고 하는 걸 보셨나요? 예,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그때였다. 내가 그때부터 수학 시간만 되면 진짜 머리털을 다 뽑고 싶더라. 손. 나 중이었다. 네. 자, 그 다음 구간이 이제 고1이거든요. 고1이었다. 자, 그 다음에 고2였다. 그 전이었어? 아니 왜 손을 너무 안 든다. 그 전이었네. 초등이야? 나는 뭐 이미 구몬할 때 안녕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응. 우리 조카가 이제 좀 구몬 좀 시키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웃장 깐다고. 그래서 이제 우통을 벗어 덥다고 막 열불이 터지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데 우통을 벗어요. 덥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아랫도리만 입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저 애들가 막 그러고서 막 한단 말이야. 덥다고. 아니 어쨌든
이게 그래서 논리는 국어라기보다는 수리적인 측면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래 수학이 좀 힘들었고 내내 난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고 그러면 논리도 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국어가 싫으신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 크크크 난리 났어.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어. 중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는 이과였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수학 괜찮았어요. 아니면 내가 수능 수학 한 3등급은 맞았어요. 근데 논리가 어렵다는 건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낯설다. 안 어려울 거야. 근데 수능 수학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수학 등급이 이제 문과 수학으로 4등급 이하였을 때는 좀 낯설기만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 몇 년씩 문과 대학교를 갔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예, 그 머리를 안 굴려본 거지. 그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2 수학이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차분히 보면 돼요. 어려워하면 더 어려워 보여요. 여기서 왜 풀면서도 어려운지를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자,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논리학이 아주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얼레벌레 호로록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예컨대 아주 간단한 문장들인데 이거를 기호로 바꾸고 기호들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과 같은 작업에서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해요. 간단한 연산도 상습적으로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 암산해. 식을 쓰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황을 떠올리거나 연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기호화를 하면서도 실수를 남발하고요. 그러면 잘못 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 결국에 자꾸 삐끗삐끗 틀리게 돼요. 그러니 어렵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서 섬세하게 풀면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나도 사실은 대학교 교수님들은 좀 상아탑 속에 계시는 분들이라 브레인이고 본인이 그리고 브레인들과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두뇌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현학적인 수업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나도 대학교 때 겪었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어려워하는지를.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처음에 공식에 대해 암기하는 걸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외운 뒤에도 식을 안 쓰고 자꾸 생각으로 풀려고만 하며 그러면서 식 쓸 때 자꾸 단순한 실수를 반복해서 어려워 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게 만성 짜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만성 짜증이 나면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풀면서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생기니까 실수를 더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얼핏 보기에 쉬운 문제였는데 막 명제 3줄밖에 안 돼. 심지어 전제 2개 보고 결론 도출하는 삼난 논법이야. 근데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논리학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내진 공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르신이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와 같은 심리적 장벽을 없앤다면 논리학은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 될 것이다. 사실 논리학 교과서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러 권의 머리말을 다 읽어봤고 여러 권의 목차와 내용들을 다 읽어봤는데 교학사의 머리말이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학사 머리말을 인용해서 오프닝을 합니다. 자,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논리학은 출제기조 전환도 마찬가지야. 일상적으로 흔히 발견되고 발생하는 논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삼는다. 자, 공시는 직무 능력이요. 자, 그래서 자칫 추상적인 학문으로 남을 수 있는 논리학을 적용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다. 그 성공 여부는 사실상 교사들에게 달렸다. 자, 그래서 모쪼록 이 지도서가 생활과 논리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래서 전 교사용 지도서도 다 봤죠.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출판사의 머리말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자, 이건 세종교과서예요. 자, 논리학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엄밀한 학문이다. 엄밀하다는 건 맞고 틀리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엄밀하다는 측면에서 수학과 유사하다. 간혹 논리학과 수학을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잘못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왜냐하면 논리학은 수학과 다르다. 자, 수학과 달리 논리학은 선행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배워도. 그죠?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수학은 사칙 연산을 해야 그 다음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논리학은 어떤 논리적인 지식이든 그 이전의 지식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학은 그 기본 원리와 응용 방법들을 단계별로 익히면 되는 것이다. 이때 그 단계 내부에 선행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3분이 걸리지 않아요. 이 공식을 이해하려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그러면 여러분 드모르간의 법칙을 하려면 연원이나 선원을 알아야 되죠? 그럼 연원이나 선원을 배울 때 3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머리말을 보았고요. 목차를 볼게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논리학 교과서의 목차인데요. 이 중에 제가 실제 97급 기출과 그 다음에 우리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항에 출제된 부분만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 밑줄 긋지 않은 부분도 출제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시평가 1, 2차, 그 다음에 이전에 7급, 그 다음에 이전에 9급의 지문 이런 걸로 사용된 전체예요. 여기에 밑줄 그은 부분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시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기겁을 하고 놀랐던 부분은 이 부분, 연역논증 3단논법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논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출제기조 전환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나오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전엔 문법 교재의 맨 첫 단원이었습니다. 사고와 언어의 순서. 근데 여러분 이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논리학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죠. 생각이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 비고이츠키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촘스키라든가 사피오 워프의 가설들 이런 것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와 논증이라는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류의 종류, 분석과 논박, 토론과 논쟁 이 부분이 비판 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화 역학형도 이것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 교과서 안에 논리와 비판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여기서 우리가 논증의 유형, 연역과 기납 논증의 구별 같은 건 예전에도 9급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의 구별, 다음 중 논증 과정이 이질적인 것은 이라든가 서술 전개 방식이 이질적인 것, 그죠? 혹은 그것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등의 유형으로 이미 기출에 나오고 있던 유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런 이 논리학 교과서를 그럼 제가 직접 봐야 되나요? 아니요. 논리학 교과서에서 가능한 부분, 우리가 이제 25분 내에 문제를 풀 때 맥스 3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담은 게 바로 이 논리 강화 약화 딥러닝입니다. 교과서를 요약했어요. 교과서를 요약하고 요약한 만큼 원래 논리학 교과서도 안 두껍거든요. 그러면 이걸 요약하고 요약한 만큼 문제로 채웠어요. 예, 그렇게 문제로 채워서 만든 거고 보면 이 교재를 보시면 짧은 활동들도 있고요. 그 활동들은 교과서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작권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변형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은 이제 문장형이죠. 그 문장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뭐 쿼텀트나 이런 것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문장형을 거쳐서 객관식으로 넘어갈 때 객관식 중에 짧은 문제도 있고 긴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 좀 긴 문제는 이제 논리가 지문형으로 나오는 것에 또 대비를 하는 거예요. 논리가 제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능에도 보면 우리가 연역 논증의 타당성이나 뭐 어떤 우리가 건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귀납 논증의 개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문으로 써서 출제된 적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수능과 평가원, 교육청, 그 다음에 피셋 이런 데서 나왔던 지문들 위주로 변형을 해서 수록을 하였습니다. 긴 지문의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들이고 그래서 긴 지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문으로 출제될 것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 독해 훈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한번 쫙 풀어져 있고 예시도 있고 이런 긴 지문을 읽으면 좀 더 논리적인 지식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논증의 개념부터 우리 교재 안에 들어있는 이론을
빠르게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오늘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이 수업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수업 이전에 추석 때 제가 논리와 관련된 라이브를 한 번 더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시험이 원하는 논리학이라고 해서 그때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제가 3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거기엔 이 수업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객관식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활동도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석 특강에 시험이 원하는 논리를 들으셨다고 가정하고 이 수업을 합니다. 이건 2탄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업을 만약에 시험이 원하는 논리라는 이전에 진행했던 라이브를 안 듣고 들으신다면 저는 일단 만류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그래도 한 50명쯤은 지금 접속해 계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5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가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속 떠 있을 거야, 이 수업. 그러니까 이거보다 먼저 들어야 될 1탄이 있다. 뭐다? 자, 똑같이 메가공무원 유튜브 채널에 떠 있고요. 시험이 원하는 논리라는 게 있으니 그걸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빠르게 압축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엔 중간에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요. 본격적인 객관식 문풀에 들어가기 전 벼락치기. 그래서 3시간 동안 진행했던 걸 또 호로록 빠르게 1시간 20분 정도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코어 같은 거, 독해 알고리즘 코어하고 한동안 막 논리학을 안 했어. 뭐 기출 알고리즘 하고 나서 한동안 논리학을 안 했어. 이런 경우에 또 까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까먹어서 또 모르는 걸 어려워 라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린다 라는 1교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지금 들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옮겨가. 지금 접속자 수 줄어도 되니까 빨리 그 시험이 원하는 논리로 넘어가. 알겠죠? 그거 나중에 들어. 이걸 나중에 들어. 이게 2탄이야. 알겠죠? 요 봐봐. 안 들었단 친구들 있잖아. 자, 그거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메가공무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라이브는 메가공무원의 유료 강좌 안에 복사해서 못 넣어요. 이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논리 강화학과 딥러닝의 1교시에 얘가 또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요 수업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만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라이브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계속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어학 딥러닝도 그랬어요. 언어학 딥러닝도 시작할 때 앞부분에 특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언어학 딥러닝을 들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귀찮게. 그리고 유튜브 나 몰랐는데 배속이 안 됐다며? 유튜브 배속 돼? 그래요? 그럼 뭐가 불만인 걸까? 유튜브를 잠깐만. 내가 그래서 이제 언어학 딥러닝을 유튜브로 듣고 좀 인강을 들어달라고 자료를 올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다가 옮겨서 넣어달래 그 영상. 그거 정책상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좀 짜증 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유튜브로 듣는 거 왜 싫어? 뭐가 불편할까? 뭐가 안 돼? 귀찮아서. 너무하네. 아니 그렇게 재미난 건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진짜야? 메가공무원에 접속한 김에 보고 싶은데 나 왜 인터넷 접속을 시키냐? 아니면 그건가 보다. 유튜브 가끔 못 보게 하는 그런 관리형 독서실. 나 최대한 좋게 생각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나 최대한 좋게 생각해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정책상 그래요. 어쨌든 무료로 공개됐던 것을 다시 이제 유료 강좌 안에 복사해서 넣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됐어.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자,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됐었으니까 왜 안 해주지 싶은가 봐.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논증 개념부터 출발해 볼게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공부를 막 차근히 독해 알고리즘 코어랑 기출 알고리즘이랑 커트홈트 해왔으면 좀 지루한 1교시가 될 수도 있어요. 다 했던 얘기잖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억을 되살린다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논증의 개념에서 일단 논증의 성립 요건부터 볼게요. 여기서 다른 명제들로부터 근거를 제공받아서 주장이 되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결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논증이 돼요. 그리고 그 근거로부터 결론이 나와야지 논증이죠. 그냥 한 문장이 나는 논증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논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장을
결론을 뒷받침하는 하나 이상의 명제. 그럼 여러분 이 명제는 뭘까? 아까 그거 근거. 그리고 이거를 근거, 논거, 전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냥 인과를 이야기할 때 근거라고 하는 개념이랑 논증에서 근거라고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논증에서 근거라고 하면 전제로 바꿔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거, 논거, 전제가 논증 안에선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다음 전제와 결론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논리적인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부러 요거를 숨기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문장들을 보고 이 중에 결론이 뭐겠는지 판단을 해봐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뭔가 명제 논리에서 3단 논법 같은 거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요 논리적인 접속어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독해 스타일로 만약에 논리 문제를 내잖아. 그러면 일부러 뭐가 결론이 이게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안 주기도 해요. 이 세 문장 중 뭐가 결론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서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숨기기도 한다. 자, 여기서 그 다음으로 우리 예시를 볼 건데 예시는 프린트에 없어요. 요건 칠판에 봐주세요. 요건 칠판에 봐주세요. 프린트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소크라테스 어디다 넣어주면 돼? 모든 사람에 들어가지? 교재에는 있어. 근데 프린트에는 없어. 근데 요거 한번 봐주세요.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결론? 그치. 죽는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독해 읽기 할 때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죽는다. 이렇게 읽어. 독해 읽을 때. 근데 이거를 이제 명제 논리로 이제 할 땐 얘를 뻥 뚫고 여기 뭐가 들어가게 하면 생략된 전제 찾기가 되는 거고 여기를 뻥 뚫어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가게 하면 결론 찾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땐 명제 논리 방식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자 결론 찾기 여기가 뻥 뚫렸어.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전제에서 매개항이라는 걸 잡아요. 매개항 겹치는 말이요. 뭐가 겹쳐요? 사람. 근데 쟤는 모든 사람이랬는데 여기서 그냥 사람이랬는데 괜찮아. 모든 사람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중간에 생략전제를 뻥 뚫었다.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생략전제를 찾을 때도 여기 첫째 명제랑 결론에서 겹치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죽는다잖아. 뿅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는 거지. 쉽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단 논법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논증의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논증의 유형. 명제란 논리학의 기본 단위로 참 또는 거짓으로 명확하게 판명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사실 뭐 인사혁신처 예시평가에는 그 문제가 안 나왔지만 그냥 아주 교과서에서는 스텝 1으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냥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막 의문형이나 청유형이나 명령형의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명제가 아니다로 분류가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명제는 지구는 둥글다처럼 단일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단순 명제와 그 다음에 자 타니는 포메라니안이고 드리는 푸들이다처럼 우리가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혼문장, 견문장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거를 명제로는 우리가 단순 명제다, 합성 명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학에서는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이 나올 때 그땐 그걸 연역 논증이라고 해요. 이거를 사실은 많은 교과서에서 예전에 일반화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 결론을 내면 연역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보다 확고한 것에 기대어서 미정의 것을 도출한다는 건데 근데 그게 귀납과 헷갈리는 거죠. 귀납은 구체적인 것을 모아서 일반적 진술을 만든다거든요. 근데 무엇이 무엇보다 구체적인가? 무엇이 무엇보다 일반적인가를 판단할 때 이미 잘못된 생각들이 개입이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얘가 더 일반화진 술인데? 내가 보기엔 얘가 더 구체적인데? 이럴 때 오판이 개입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실제 명제 논리를 푸실 땐 귀납과 연역을 구별할 땐 그 방식을 쓰지 마시고 헷갈려요. 그리고 출제진들이 그렇게 풀려고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걔를 노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마시고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이 100% 참이야. 아니면 100%는 절대 못 만들고 개연성을 높여 확률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제가 모두 참이면 참일 확률이 높다인가 이것에 따라 연역 귀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연역은 100%, 귀납은 확률이 높아져서 99.9999999 가도 100은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현재나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연역이다, 귀납이다? 귀납이다. 10년 내내 여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올해는 예외일 수 있어. 예외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귀납인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거 역시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안 봐도 돼. 칠판 봐. 불안하지 마. 여러분 이걸 뭘 적어. 그냥 지금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 자, 요거 볼게요. 그의 혈액에 알코올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그는 술을 마셨다. 100%네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건 귀납이에요. 왜일까? 지금 표정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게 그럴 때 자 봐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방해야. 난 이해가 됐는걸? 어떤 사람이 주사기로 이 사람에게 알코올을 주입했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 물론 예외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셨으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얘가 귀납이라는 걸 알아내셨다면 상당히 앞으로도 논리 문제 풀 때 방해가 된다. 현상적으로 케이스를 떠올려서 반박을 하시면 그건 논리적 접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100%가 아니라는 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적인 자세 잡기거든. 누군가 주사기로 알코올을 넣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 지금 몇 명이 굉장히 표정이 불쾌해졌어. 들켰지 지금.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명제 논리를 풀 때 계속 상황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를 받아. 그 비판 추론 강화약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되게 창의적인 두뇌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그 생각을 하셨다면 창조적인 두뇌를 가지고 계세요. 예. 아무 생각도 없었던 분들도 있어요. 아직 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창의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논리학은 그런 두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게도. 자,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제시된 논증에는 알코올과 술의 관련성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해돼요? 여기에 만약에 혈중에 알코올이 있다면 그건 술을 마셨을 때뿐이야. 자, 술을 마셨을 때만 혈중에 알코올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누락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술과 혈중 알코올의 관련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연역일 수는 없는 거야. 그게 들어가야 100% 참이 돼요. 이해됐죠? 그럼 그게 없이 요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전제 누락이니까 아예 논증이 성립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귀납으로는 타당성이 그러니까 개연성이 매우 높지. 귀납적으로는. 왜냐면 우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술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케이스의 경험이야. 연역 논증을 할 땐 케이스를 떠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얘가 연역이 아닌 이유는 그 전제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지. 이제 소름 끼치지? 그죠? 연역과 귀납의 차이는 그런 거야. 그러니 대부분이요. 일상에서 귀납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역 논증 문제 풀면서 자꾸 귀납적으로 풀려고 해서 방해를 받아요. 상상에 방해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인사혁신처 예시평가는 연역 논증만 출제했습니다.
예, 귀납 논증 문제는 그냥 빈칸 추론으로 실험 뒤에 결론 도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지. 사실 앞으로 안 나온다는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예시평가 풀면서 힘들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연역 논증을 귀납처럼 접근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친구가 8명이 있다. 한 주는 7일이다. 따라서 적어도 2명은 같은 요일에 태어났다. 적어도 2명은이요. 적어도 2명이라고 했으니까 100% 참이죠. 근데 2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명 이하일 순 없어요. 8명이잖아요. 골고루 배정이 돼도 그쵸? 어쨌든 둘이 되는 곳은 둘 이상이 되는 곳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편파적으로 배정이 돼 있어도 그쵸? 그러니까 뭔가 편향적으로 배분이 돼 있어도 그래도 어쨌든 둘보단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 참 연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념 좀 볼게요. 우리가 연역 논증에서 타당성과 건전성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논리적인 추리에 의해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합리적으로 도출됨입니다. 그래서 타당한 결론은 선행 전제들로부터 추론된 것이고 타당성은 진리와는 좀 구별이 돼요. 자, 그 다음 왜냐하면 추리의 타당성 문제는 그것이 도출되는 전제의 진리값과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냥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제공된 문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제공된 문장이 실제로 우리 세계에서 어떤 진실값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 명제를 가지고 얘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이건 개소리잖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논리 문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도 그런 논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부당성, 올바르게 추리되지 않음. 그래서 타당성의 반대말이 부당성이에요. 타당한 논증?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라고도 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부당한 논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전성. 건전성은 일단 논증이 타당해야 되고요. 부당한 논증에는 건전성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건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타당한 논증을 가지고 건전, 불건전을 나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전한 건 여기서 형식이 일단 타당하며 여기 나오잖아. 타당한 것이 전제야. 타당한 논증이어야 되면서 그러면서 추가 조건이 있어요. 추가적인 조건이 바로 전제들이 모두 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역 논증일 때 연역 논증이 타당해요. 근데 전제가 다 참이에요. 그럼 뭐가 100% 나온댔죠? 결론이 100% 참이랬죠. 그쵸? 자, 그래서 건전한 논증은 모두 타당한 논증이지만 타당하다고 모두 건전하진 않다. 왜? 전제 중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가 거짓이라는 말과 타당, 부당은 무관한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진리값과 무관하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전제에 섞여 있어도 형식은 타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은 3단 논법 중에 그쵸? 소크라테스 이런 거 그쵸?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야. 모든 사람이 안 죽는데 그럼 우리 이러겠죠. 무슨 개소리야? 사람 죽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뭐가 생겨? 마음으로 진입장벽이 생겨. 왜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납득해야 되는 게 아니야.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개소리가 전제네?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명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야 만약에 첫째 명제가 근데 소크라테스 사람이래. 그럼 결론이 뭐 나와야 돼? 소크라테스 죽지 않아야지. 우린 알죠. 개소리인 걸. 이상하네. 근데 그게 타당한 논증이야. 여러분 근데 건전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건전하다라는 부분에서 전제의 참인가? 이게 전제가 참이냐? 근데 첫째 전제가 참이 아닌 거야. 그럼 결론이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지. 요렇게. 그래서 타당 부당은 얘가 진실이냐 아니냐와 무관하구나. 그런데 건전일 때 전제들이 참이어야 결론도 참이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전제가 들어가면 잘못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전한 논증의 예시를 볼까요? 모든 대학 졸업자는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모든 대학 교수는 대학 졸업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 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결론 앞에 오는 논리적인 연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대학 교수는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도출되죠? 매개항을 지어보세요. 뭘 지울까요? 그렇지. 대학 졸업자를 지우고 연결하세요. 이렇게. 매개항을 지워서 결론 도출. 이럴 때 뒤에 있는 값 좀 볼까요? 이거 전제 참, 요거 전제 참, 참, 건전하게 참, 이렇게 TTT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생각한다. 아까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쓰실 필요 없다고 한 거에 뒤에 나오니까 미리 좀 당겨서 본 거야. 자, 그 다음. 자, 그럼 요건 이것도 칠판 봐주세요. 칠판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해보자.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논증은 타당 부당? 타당. 자, 그 다음에 건전 불건전? 건전. 그 뒤에 모든 신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신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럼 예를 볼게. 두 번째 명제. 아까 첫째 명제 했던 거야. 아까 나왔던 거야. 자, 그럼 둘째 명제가 뭐가 다른가 볼게요. 여기서 모든 신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신이다. 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니 어찌저찌 하니까 결론은 우리의 상식상 참이 나왔는데 그런데 앞에 전제가 어땠어요? T야? F지. 거짓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 논증은 모두 타당한 형식을 가져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형식이 같아. 둘 다 동일한 3단 논법이야. 모양이 똑같음. 얘네를 이 명사들을 X, Y로 만들어봐요. 모양 똑같아요. 예, 둘 다 타당해요. 근데 1은 건전, 2는 불건전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런 판단들도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아니 이거 자체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자체가 안 나오면 왜 내요? 이러면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야. 타당, 부당, 건전, 불건전 이런 거 수능 평가원에 나왔던 거고. 근데 이것 자체를 지문으로 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런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3단 논법에서도 이게 타당한 논증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연역 논증으로 가볼게요. 아이 벌써 어렵다. 뭐 국어 포기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른 과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네 과목 좀 포기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국어가 동참한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여기서 어렵다고 하면 다른 과목의 법과 학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냥 다 때려 외우고 있나? 그러면 안 돼. 원래 여러분들 등산 좋아해요? 아, 그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표정. 근데 등산은 약간 셀프 고문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산이 좋으려면 여러분들 나이를 더 먹어야 돼.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바다보다 산이 좋아지면 나이 먹었다 그러거든? 난 근데 어릴 때부터 바다보다 산이 좋았어. 바다는 난 약간 10분 컷으로 질리더라고. 그래서 난 막 바다 근처 숙소로 가면 왜 오션 뷰여야 하나? 왜 이런 편이거든. 진짜 낭만 없지. 나가서 보면 되잖아. 잠깐 보고 어쩌고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아뜨 하고 들어오고 그치? 그런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계속 그렇게 눈뽕 맞으면서 보고 있어야 돼? 나 눈부셔. 그치? 아니 어쨌든 그래. 그래서 나는 산인데 그래서 등산을 하면 옆에서 힘들어 곡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난 생각하지. 저 곡소리 낼 힘으로 발을 떼면 좀 덜 힘들 텐데. 그치? 아 이거랑 마찬가지야. 안 할 거야? 그래서 그쵸? 근데 할 건데 힘들어 어려워 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귀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팅에서 어려워 하면 뭐야? 남들도 같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지. 유해한 댓글이야. 그지? 곡소리 금지. 지금 아직 안 어려워. 인정 못해. 자, 그 다음 인정할 수 없어. 아직 안 어려워. 이거 아직 중2까지 안 왔어. 지금 중1에 와 있거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중2로 갈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연역 논증의 정원 면제 보겠습니다. 아, 이름만 어려워. 이름만 낯선 거잖아. 자, 여기서 정원 명제. 여기서 단순 명제 중. 단순 명제가 뭐예요? 단순 명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뭐 혼문장 느낌이 됐지. 한 문장. 단순 명제 중에 주어와 수어에 속하는 단어의 포함과 배제.
포함과 배제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그냥 포함은 긍정, 배제는 부정 이러면 돼. 긍정 부정 얘기야. 예,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관계를 판명하는 명제를 정원 명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때 모든 수험생은 학생이다와 같이 주어에 집합의 원소 전체를 언급하면 전칭, 전체다 전칭.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 강조 모든. 그 다음에 어떤 이라고 하면 일부 원소잖아요. 일부 원소니까 특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어 집합의 원소가 수어의 집합에 포함되면 긍정, 아니면 배제되면 부정이야. 이거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린트에 없어도 여기 다 있어. 다 써 있어. 자, 그럼 내용 볼까요? 전칭 여기 있잖아. 모든 이거 모두라고 돼. 그 모두일 땐 여기다 넣지. S는 모두 P다 이렇게 쓰기도 해. 모든이라고도 하지만 P 앞에 모두를 쓰기도 해요. 같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이나 모든은 생략 가능해요. 안 써줄 때도 있습니다. 그냥 S는 P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는 특별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모든이나 모두로 수식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얘네 둘이 생략할 수도 있어. 자, 그다음 자 전칭 부정은 어떤 S도 P가 아니야. 이건 어떤 사람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면 싹 다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든 S는 P가 아니야 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명제 논리에선 이 문장을 더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S는 P가 아니야 라고 하면 좀 중의성을 띌 때가 있어서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장을 쓰는 것을 선호해요. 출제자들이. 자, 그 다음에 특징 긍정. 어떤 S는 P다. 그럼 일부만 P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부만 P다까지만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 꼭 그러더라. 일부는 P가 아니다에 대해서 생각을 벌려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S는 P이다. 그러면 일부가 P다만 생각하세요. 그냥 전체는 아니다. 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특징 부정. 어떤 S는 P가 아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어떤 기호라든가 혹은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지 실제 시험장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시간 내에 풀어내시는 건 매우 어려워요. 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음에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에 식으로 푸셔야 시간 내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칭 긍정하니까 S가 다 어디에 쏙 들어가? 수로에 쏙 들어가지.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S가 주연됐다 그래. 옆에 써줘. S가 주연되었다. S가 주연되었다라는 표현은 S 전체에 대해 언급했다. S가 주연되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어떤 S도 P가 아니다 라고 해서 뚝 떨어져 있죠. 겹친 교집합 면이 없네. 그러니까 다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이때는 옆에 써주세요. P가 주연되었다.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아니 여기서 왜 P가 주연되지? 이건 해당 문장이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게 뭐냐고. 여기서는 모든이 꾸미는 거 S, 문장에서 모두가 P를 꾸며도 어쨌든 모든 S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 문장은 S만 전체 언급하지 이 P의 이 부분엔 관심이 없어. 이해되죠? 자, 근데 전칭 부정에서는 오히려 어떤 S라고 해서 모든 S를 언급하지 않아. 무엇만 모두 언급하는 거지? 어떤 S도 P 중 어떤 부분과도 겹치지 않는다. 이 P 전체가 S 포함 부분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때는 P가 주연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칭 긍정에서는 S가 주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칭 부정에서는 P가 주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칭에서는 아무것도 주연되지 않아요. 특칭에선 아무것도 주연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을 할 때 자, 조건명제, 화살표가 있는 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연언이거나 하나는 선언이면 우리가 그거를 막 3단 논법으로 바로 풀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생각, 선언적인 3단 논법이라는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요 특징 긍정 볼게요. S와 P의 교집합. 어떤 S는 P이다. 그 다음 어떤 S는 P가 아니다는 요 부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S가 주연되지 않아요. 왜? 이 부분 빼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연 개념 얹어서 배웠어요. 3단 논법에서 주연 개념이 다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정언면제는 문장 구조를 이루는 주어와 수어에 의해서 4가지 표준 형식이 만들어진다. 안 외워도 돼. 여러분 무섭지? 여기서 막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는데 이거 안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이 4문장의 관계 파악을 하는데 좀 쉽게 하자고 한 거거든. 외우지 말고 펴놓고 봤을 때 이해가 되면 돼. 응. 자, 여기서 지금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은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대당 사각형이라는 것에다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는 대당 사각형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대당 사각형의 이론 자체가 분량이 좀 돼가지고 봐도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봐도 할 만큼 본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봐도 이해 안 될 부분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3번만 천천히 읽어도 이해가 돼. 예시 포함해서 읽으면.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예시를 포함시켜놨거든요. 대당 사각형 밑에 보면 각 관계에 대해서 예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 예시 볼 때 이해되면 그만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관계부터 볼게요. 반대관계에서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없어. 그런데 동시에 거짓말일 수 있는 관계예요. 예시 보고 이해하면 돼요. 해볼까?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한대. 자, 이 문장과 어떤 학생들도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일 수가 없다. 여러분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봐도 돼. 펼쳐놓고 이해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에서 모든 학생들은 공부한다가 뭐였어? 이거였죠. 쏙 들어가잖아. 그쵸? 그럼 S가 P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예문은 어땠어요? 둘이 뚝 떨어져 있지? 둘이 너무 다르지? 그쵸? 자, 그래서 동시에 참일 수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공부하지 않는 것이 동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동시 거짓일 수는 있는 것이 둘의 공통점이 모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둘 다 전칭인데 만약에 일부 학생은 공부를 해. 일부 학생은 안 해. 그럼 둘 다 틀린 말이잖아. 이해되죠? 어떤 애는 하고 어떤 애는 안 한다면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럴 때 자 바로 동시 거짓인 경우가 가능. 요게 바로 반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알게 돼요. 전칭 긍정이랑 전칭 부정은 무슨 관계구나? 반대관계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보기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출제될 수 있는 유형. 이 문장이 참이다. 그러면 다음 문장은 그죠? 어떤 관계냐? 라든가 다음 문장은 참일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보기 속의 문장을 가지고 이 다음 문장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모순관계 볼게요. 자, 모순관계에서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관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달라. 둘의 공통점은 동시 참 불가라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동시에 참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모순관계 같은 경우는 동시에 거짓도 못 돼요. 그럼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의 관계가 그리 되나 예시를 볼게요. 모든 학생들은 공부한다 라는 문장이 참이라면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문장과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은. 여기는요. 도. 저건 전칭이고 이건 특칭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특칭 부정이거든. 특칭 부정. 자, 그러면 이 관계에 둘은 동시에 참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둘이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 이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동시 거짓이 가능한 반대와 구별하여 모순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구별하는 문제는 이거는 출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소반대관계나 대소관계까지는 내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자. 자, 소반대관계는 반대관계와 달리
두 명제가 동시에 거짓일 순 없는데 동시 참이 가능. 그냥 어떤 학생 공부한다. 어떤 학생 공부 안 한다. 특징 긍정, 특징 부정은 둘 다 참일 수 있어. 요 관계 쉽죠? 자, 그다음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 끊고 전칭 부정과 특칭 부정 사이의 관계인데 얘네들을 왜 대소라고 하느냐? 이는 주어 s의 범위를 기준으로 전칭이면 대, 특칭이면 소라고 해서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일 뿐 굉장히 뭐 유용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별했으면 하는 건 뭐라고? 반대와 모순이요. 거기다 별 달아놔. 반대와 모순. 자, 그다음 그래서 요거를 한눈에 정리한 거예요. 위에 있는 글을. 그냥 위에 있는 이론은 한눈에 정리한 거야. 관계를. 근데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 자, 그다음 나중에 이제 펼쳐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문이 있거나 그리고 보기를 보고 얘가 모순 관계냐 뭐 반대 관계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다시 펼쳐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명제 변형 볼게요. 자, 명제의 본래의 의미는 유지하되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명제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쓰는 게 뭐죠? 쭉 봐봐봐. 자, 지금 개념어들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난 특강만 들었어도 지난 라이브 그 3시간짜리만 들었어도 아는 거 있어. 뭐예요? 대우죠. 대우 별 3개. 대우 별 3개. 원래 예전부터 출제기조 전부터 대우는 출제됐어요. 대우로 풀면 1초 컷인데 독해로 풀면 훨씬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9급에도 2022년 나옵니다. 예. 자, 대우. 자, 그러면 여기서 환희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환질과 그 다음에 대우에 대해서 볼게요. 어렵지 않아. 그냥 환희가 위치 바꾸기야. 그래서 명제의 s와 수러 p. 그래서 주어와 p, 수러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환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전하게 되는 건 이것뿐이에요. 자, 앞뒤를 뒤집어도 명제 의미가 유지되는 거. 자, 앞뒤를 뒤집어도 그러니까 주어와 수러의 위치를 바꿔도 그러니까 문장의 겉보기만 바꾸는 거지. 근데 그 겉보기를 바꿔도 의미가 통하는 건 전칭 부정뿐이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 볼까요?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얘가 뭐예요? 전칭 긍정이죠. 얘는 전칭 긍정이야. 근데 얘를 환희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모든 포유동물이 고래래. 고래 위치에 포유동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유동물 위치에 고래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거는 동일한 의미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 원명제의 고래는 전체 구성원을 말하지만 포유동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이 꾸미는 게 고래지 포유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주연됐던 건 고래야. 고래 주연이야. 여기서 전칭 긍정에서 주연되는 건 S야. 근데 이걸 위치 바꾸면 P가 주연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그대로 뒤집을 수 없어요. 따라서 전칭 긍정 명제를 환희할 때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제한된 환희라고 하죠? 조건이 붙은 제한된 환희. 만약에 그거를 환희하고 싶으면 그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제약이 필요하다.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떤으로 근데 바꿔도 임의적으로 억지로 바꾼 거라 조건적 환희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전칭 부정명제와 특칭 긍정명제는 주어 서술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놓아도 됩니다. 제한 없이 환희 가능하다. 자, 그 다음 특칭 부정명제를 환희하면 여러분 특칭 부정명제는 환희 불가라고 했죠? 왜 불가한지 볼까요? 자, 여기서 어떤 고래는 포유동물이 아니다를 환희하면 그러면 어떤 포유동물은 고래가 아니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원명제의 수러인 포유동물은 전체 대상을 의미하는데 주어인 고래는 아니기 때문에 환희 아예 불가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조건적 환희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면 돼. 첫째 전칭 부정명제와 특칭 긍정명제는 제한 없이 환희된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환질 볼게요. 환질에서는 명제의 긍정과 부정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을 뒤바꾸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 여기 대우 얘기할 건데 여러분 여기 환희야.
역이 환이야, 역. 그 다음에 환질은 뭐가 될까? 이가 되는 거지. 그쵸? 조건 명제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 근데 여기선 조건 명제가 아니라 지금 단순 명제인 전칭 긍정, 전칭 부정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 여기서 그럼 환질은 명제의 질, 긍정 부정을 바꾸는 것이다. 단순 명제에서. 자, 그래서 먼저 전칭 긍정 명제인 모든 S는 P이다를 전칭 부정으로 바꾸려면 부정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중 부정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중 부정. 환질이라고 하니까 어려웠지. 그게 이중 부정이야. 이중 부정은 뭐라고 알고 있죠? 그냥 독해에서도 배우잖아요. 이중 부정은 긍정이야. 그냥 이중 부정 하면은 똑같은 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환질은 전혀 어렵지 않아. 이중 부정이라고 하면 돼. 자, 그다음 대우. 대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를 환질하고 환희한 뒤에 다시 환질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모든 S는 P다를 요거 모든 S는 P다. 이 명제를 환질하면 어떤 S도 넌 P가 아니다. 그러니까 not P가 결국 아니면 이중부정. 이중부정. 그래서 얘가 더 복잡해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우리가 P는 Q이다 라는 조건 명제에서 not Q는 not P이다 라는 대우와 좀 다르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얘는 조건 명제가 아니라 단순 명제라서 그래요. 단순 명제라서 이중부정 끌어와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대우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우는 조건 명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언 명제. 그럼 이제 조건 명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단순 명제에 대한 얘기였어. 여러분들이 인사혁신처 예시평가에서는 단순 명제가 섞인 명제를 푼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조건 명제 풀었거든요. 예시평가에선. 근데 퀴즈를 풀다 보면 제가 코어나 기출 알고리즘이나 혹은 아니면 또 이제 백일기도에서 제공하게 될 논리 문제에 보면 조건 명제랑 단순 명제가 섞여 있는 퀴즈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네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야. 저랑 기출 알고리즘의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이런 얘기했죠. 얘는 확언하고 있죠. 그럼 이거 열쇠로 쓸 수 있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 명제 중에 전칭 긍정은 조건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 얘기도 했었어. 자, 모든 S는 P다는 조건 명제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단순 명제지만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모든 S는 P다로 이 가언 명제로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말이야. 꼴이 단순 명제였지만 전칭 긍정은 조건 명제로 변환 가능하다. 그리고 전칭 부정도 어떻게 돼요? 모든 S P가 아니야. 이건 전칭 부정이죠? 결국에 단순 명제 중에 전칭 명제는 가언 명제랑 마찬가지야. 근데 모는 특징은 그렇지 않아. 특징은 우리가 만약에 가언 명제처럼 바꾸려면 연언으로 바꿔야 돼. 그 얘기도 할게요.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 중 만일 A라면 B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기호화하죠. 이걸 가언 명제, 조건 명제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대우 명제는 뿅. 대우 명제. 뒤집고 뭐해요? 부정.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걸 문장으로 쓸 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A면 반드시 B이다. 조건. 우리가 뭐뭐라면 이라고 하면 그대로 화살표를 하면 돼요. 전건, 후건의 위치와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걸 전건, 오른쪽에 있는 걸 후건이라고 하는데 기호식에서 이게 문장에서는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잘 봐야 돼, 화살표를. 자, B일 경우에만 A다. 여러분 이때 화살표가 어떻게 돼? 이거거든. B에 하나요? A다. 이거거든. 그럼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호식 적을 땐 항상 화살표 오른쪽으로 보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 모양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속아. 뭐에 속느냐? 이 두 문장. B일 경우에만 B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B를 왼쪽에 적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제시된 명제를 기호화할 때 전건과 후건의 위치를 바로 잡고 식을 쓰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거꾸로 잡아요. 자, 그래서 기본형 뭐다?
A면 반드시 B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외에 형식이 나올 때마다 이 방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형태도 외우든지. 예,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언명제 예시 볼까요? 범인이 모자를 썼다면 그는 반드시 키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범인이 모자를 썼다면의 면, 밑줄. 그러면 얘는 좌우를 바꿀 필요가 없죠. 왼쪽에 모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키예요. 키 커. 자,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문장을 좀 바꾸면 이럴 수도 있어요. 범인이 키가 클 경우에만 모자를 썼다. 그 다음 범인이 키가 큰 경우에 하나여 모자를 썼다. 그러면 뒤집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명제의 기호식의 항으로 잡는 것들의 위치를 어떻게 쓸 것인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A국이 B국을 침공하면이죠. 면.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만 하나여일 때는 뒷부분 C국이 A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 게 앞으로 오죠. 문장에서. 그러니 얘네들은 침공이 바로 전건, 원조가 후건인 걸 그죠?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 쓰인 대로 명사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문장형으로 다시 바꿔 차라리 A라면 B다로 한번 바꿔. 저 양식을 못 외우겠으면. 자, 그다음. 자, 이제 가언명제 예시 보겠습니다. 기호예요. 자, 기호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 정도는 되셨을 거다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필요 조건은 특정 결과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B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 A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걸 갖추었다고 해서 B라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반박을 통해서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 그대로 보세요. 자, 여러분 필요 조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두 개를 A, B 위치를 바꿔놨어. 이해됐죠? A, B 위치를 바꿔놨어. A는 B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바깥원이야. 바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 그러면 B는 충분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는 A에 대해 언급해 볼게요. A는 안에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요? 충분 조건이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다 배울 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배워요.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질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거꾸로 그린다는 거죠. 왜? 포함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함 관계가 이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포함 관계와 명제가 다르게 써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아까 논증에서 그랬죠. 명제는 그냥 문장일 뿐이라고. 그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진실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그 명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명제를 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예를 들어 18세 선거권 이런 걸 제가 쿼텀트에 냈을 때 엄청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18세 선거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명제랑 비교하려고 그래. 그럼 안 돼. 그냥 써있는 문장 그대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리려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호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좌측이 충분 조건, 우측이 필요 조건이며 그래서 이거 외우랬죠? 이렇게 생겼다면 A나 B라는 미지수로도 외우지 말고 자, 그래서 전 건이 뭐예요? 충분, 후 건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충분 조건을 설명할 땐 A라는 원인이 발생했을 때 B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A라면 B다 라고 하고 A를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고 해요. 근데 필요 조건을 설명할 땐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필요 조건은 자, B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로 설명해야 돼요. 조건 명제로 이렇게 뭐뭐 라면을 쓰고 싶다면 뭐뭐 라면을 통해서 문장형으로 만들려면 부정부정을 해야 가능합니다. 필요 조건은 부정부정으로밖에 설명 못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필요 조건은 이 필요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론이 발생하지 않는다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의 꼴을 잘 봐야겠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볼게요. 결국에 시험이 식으로 나오지 않고 문장으로 주고 여러분들한테 식을 쓰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앞뒤 문장과 식의 변환의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조건, 사건 발생을 위한 필요조건은 만일 조건이 주어지지, 여기 잡아.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명제의 대우로 하는 거라고. 필요조건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충분조건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긍정하면 긍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식에 대해 다른 접근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전건과 후건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필요충분 조건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그래서 둘이 논리적으로 동치라, 같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함축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함축관계는 A, 화살표 B로 기호화한다. 그냥 이게 조건명제 기호화의 시작이에요. 조건명제 기호화의 시작. 진짜 많은 친구들이 이 진리값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진리표 이해를 못해서 아니 이게 왜 틀린 논증이에요? 이게 왜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부분 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A면 B다 라고 함축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A가 전건이자 충분조건, B가 후건이자 필요조건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진리표라는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이해되는 거. 자, A, 요게 전건이죠. 그러면 A가 참이야. 그러면 후건도 참이랬어. 이게 뭐예요? 얘가 충분조건일 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그리고 이 논증은 어때? 타당하다. 이렇게. TTT, 좋아. 자, 그 다음 여기서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면 그건 타당하지 않아. 아,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어야지. 그게 연역이잖아. 연역의 룰을 깨는 애지 이번은. 그치?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부당해. 여기다 부당이라고 써주세요. 부당해. 부당한 논증임. 부당한 논증이에요. 2번이. 부당한 논증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야. 엥? 이렇게 되거든. 엥? 아니 얘네 왜 T야? 얘네 왜 타당해?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앞에서 했어. 개소리여도 타당할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 형식엔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틀렸다면 결론이 뭐라고 하든 그쵸? 그것에 반박할 수 없거든. 전제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이 되는 거야. 물론 이게 진실이라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전제가 틀리고 출발하면 결론이 맞든 틀리든 그냥 논증은 타당하다고 해야 돼. 왜? 전제 탓이야. 누가 삐꾸 같은 전제 주래? 이거예요. 우리 이런 농담하죠? 야, 너가 대통령이면 나는 전 세계 그치? 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농담을 생각해봐. 너가 애초에 거짓말 뻥치기 시작하면 내 뻥도 끝이 없지.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게 한 번에 이해됐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가 전제를 거짓말로 줬는데 네 말이 참이라고 우긴다면 난 뭔 소리 못하겠냐? 그쵸? 내가 참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잘못이 있어. 네가 전제를 거짓으로 투입을 했는데. 이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 3, 4번만 볼까? 1, 2는 너무 이해가 되니까. 3. 내가 방 청소를 안 했지만 엄마가 간식을 줬어. 그리고 4는 내가 방 청소도 안 했고 엄마가 간식을 주지도 않았어. 두 경우에는 엄마의 행동과 관계없이 참이다. 왜냐? 내가 방 청소를 안 했을 때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게 F 뜨면 무관하게 타당이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명제가 나와도 타당, 부당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쌍조건 명제는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동치라고 써줘. 동치. 동치. 논리적으로 동치는 똑같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줄. 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우 쓸 때 이렇게 많이 쓰지?
식은 선생님들마다 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자, 원명제가 A라면 B다. 기호식을 이렇게 썼을 때 우리 요거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뒤집고 부정. 그죠? 부정하고 뒤집고 부정하고 이렇게 한쪽 한쪽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나 이는 논리적인 진리값을 알 수 없어. 이거를 또 반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명제가 참일 때 여기나 이는 거짓이다가 아니야. 알 수 없다야. 알 수 없다야. 진리값을 알 수 없어. 관련이 없다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 이건 주어진 명제의 여기니까 거짓이죠? 아니야. 반대다가 아니야. 모순이다도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다야. 그냥 뭐만 알 수 있어요? 대우만 알 수 있어요.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언과 선언 볼게요. 연언은 and입니다.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죠? 둘 다 하고 잡아 올리라 그랬지? 둘 다 참이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특별한 우리가 어떤 것만을 가리킬 때 우리 단순 명제에서 특징일 때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학생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학생이니까 학생 N이 공부를 하는 N이야. 이때 뭐 여기다 N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건명제랑 그리고 요런 연언이랑 특징이랑 섞어서 쓸 땐 항상 N이 따라다니는 게 실수를 방지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식이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실수하는 게 싫어서 늘 쓰라고 하는 편이야. 응. 자, 그래서 자, 어떤 학생이 공부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N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학생. 자, 그래서 특징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면 사람엔, 영화엔, 연언. 어떤 사람이 영화를 봤다. 자, 그 다음에 선언 볼게요. 선언은 단순한 일반적 선언과 배타적 선언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원래 일반적인 선언은 독해에서는 우리가 A하거나 B하다라고 하면 둘 다 하는 경우로 생각 안 하죠. 독해에서 그냥 일반 독해. 우리가 글 읽을 때 나는 밥 먹거나 라면 먹을 거야 라고 할 때 밥과 라면을 밥에다 라면을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밥이랑 라면 먹을 거야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쓸 때 거나를 쓰면 오어를 쓰면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고 많이 써.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평소에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근데 논리에서는 거나를 써도 이게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라는 제약이 드러나지 않으면 특별히 이걸 둘 다 하는 케이스가 없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한 문장 더 주지 않으면 이거는 and까지 포함해. 그래서 우리가 A 하거나 B 하다 그러면 논리에서는 A만인 거, 얘 아닌 거, 그 다음에 B만인 거, 얘 아닌 거, 그리고 둘 다인 거. 세 케이스예요. 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선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이거는 and잖아. 이렇게. and가 내포된다니까? 근데 배타적인 선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배타적인 선언일 땐 기호를 그렇게 다르게 써. 이렇게. 그래서 선언 기호에다 동그라미를 씌워요. 그러면 얘를 빼는 거야. 이거 씌우면. 그러면 둘 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추론규칙 가겠습니다. 다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스킵하고 추론규칙 보고 풀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나오는 추론규칙은 모두 연역의 추론규칙이에요.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귀납의 추론규칙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규칙이라고 안 해. 그건 확률이니까. 예, 그래서 귀납의 방식들을 유형들을 배우긴 해요. 우리 교재에서.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독해를 풀면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확률적인 어떤 개연성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 수준의 이론이다. 그래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건 다 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논증을 구성하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 되는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 부르며 이 타당한 논증 중에 전제와 결론이 실제로 모두 참이다. 그러면 건전하다라고 합니다. 아까 배웠어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숭례문은 중국에 있다. 개들하고 있네. 그치? 거짓말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명제 논리 할 때는 상식이 없어야 돼.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은 숭례문이 뭔지 몰라. 알겠지? 자, 그래서 숭례문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있다. 오, 진짜 바보가 돼야 되는데? 그치? 자, 그 다음 그럼 뭐 빼? 중국 빼. 자, 그러면 여기서 아프리카는 북반구에 있어. 아프리카 빼. 자, 그러므로 숭례문은 북반구에 있어. 문제 없어. 이거야. 뭔지 알겠지? 극단적인 걸? 그치? 근데 타당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짓 전제들과 참인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 앞에 거 다 거짓이야. 근데 이건 참이야. 근데 형식은 모두 타당. 근데 얘를 가지고 건전하다고는 안 해. 왜? 전제가 F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뭘 보여주는 거게? 아까 전에 진리표에서 F에서 T 떴는데 T지. 그 3, 4번에 아니 선생님 이게 F인데 어떻게 이게 T 나와요? 이거잖아. 자, 그 다음 2번.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철학자다. 자,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 사람은 철학자다? 자, 이때 참인 전제들과 참인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논증이다. 자, 그리고 어때? 이거는 참인 전제들이죠? 그러니까 건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소크라테스를 매개로 하여 어떤으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모든 그리스 사람은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이게 매개항의 위치에 따라 결론의 모양도 달라져요. 예. 그래서 지금 매개항이 얘는 소크라테스, 토크라테스 둘 다 앞이죠. 주어잖아요. 그럴 때 수럭끼리 묶었을 때는 얘가 어떤이 되어야 돼. 이런 건 3단 논법에서 배우면 돼.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전권 긍정의 규칙. 철수는 비가 오면 그러면 전권이 긍정이면 도출돼요. 뭐가? 후권의 참이. 근데 전권을 부정한다고 후권이 부정되진 않아요. 근데 아주 흔하게 오류를 저지릅니다. 밑에 but 이건 쓸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전권을 부정한다고 후권이 부정되진 않아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후권 부정은 돼. 자, 헷갈리지 말아요. 전권 긍정규칙, 전권 부정은 오류. 그 다음에 후권 부정규칙, 후권 긍정은 오류. 오케이. 자, 그래서 후권 부정은 여기다 대우라고 쓰여 있죠. 대우. 그래서 대우에 대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우. 대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철수는 비가 오면 학교를 안 갈 거라고 했는데 학교를 갔어. 그럼 얘가 X된 거야. 후권이 부정되면 전권도 부정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선언. 선언은 여기서 배타적 선언이에요? 그냥 단순 선언이에요? 일반적인 선언이죠? 기호 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 선언을 가지고 3단 논법을 해본 거야. 밑에 예시가. 선언을 3단 논법으로 이렇게 하려면 소거만 돼. 그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일 때. 그래서 얘가 제거되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B의 참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오류. 선언에서 소거법을 쓰는 거야. 이걸 선언지 소거법이라 그래. 근데 선언지 중 하나를 긍정해서 나머지도 긍정이거나 나머지가 부정이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다 메모하세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고 해서 나머지의 참거짓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 참일 수도 있고 참거짓일 수도 있거든.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땐 나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 둘 중 하나가 거짓이어야지만 나머지의 참이 확보되는 거야. 그래서 선언을 가지고는 하나가 거짓일 때만 나머지에 대해서 진리값을 알 수 있지. 긍정을 가지고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연언입니다. 철수는 밥을 먹었고 국을 먹었다. 그러면 이걸 또 거꾸로 읽는 사람이 있대. 선생님 저 이거 이해 안 가요. 왜?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밥도 먹고 국도 먹어야 성립되는데 여기서 철수는 밥을 먹었다만으로는 얘가 성립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인데 얘가 언제 그렇게 하랬어. 얘는 뭐라고 한 거냐면 자, 이 식이 참이라면 이 말만 나와도 참, 이 말만 나와도 참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논리 문제가 아니라 내용 확인이나 일반 추론일 때도 많이 틀리는 이유거든요. 지문에 A하고 B하다라고 써 있어. 근데 선지에 A이다라고 써 있는 거야. 참이야. 근데 만약에 A만 했다. A만 했다 그러면 참일까? 그건 아니지. B를 부정한 적이 없다면 A만 언급했다고 해서 걔가 거짓말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조사를 막 바꿔 읽어. A만 얘기했으니까 얘 틀리지 않았어요? B도 같이 얘기해줘야죠. 이런다고. 그건 잘못된 선지 판단이에요. 이건 법이나 학이나 한국사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문에서 A and B라고 했어요. 그때 선지가 A, B 중 하나만 언급을 했어. 근데 그때 만이라고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A만 충족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A를 충족해야 한다. 그럼 맞죠. 맞는 말이죠. 충족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경우 너무 흔한 경우야. 그래서 이걸 통해 각각의 참을 알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가원 3단 논법과 단순 양도 논법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8월에 시간이 있다면 바다에 갈 거예요. 조건이네. 조건 이렇게. A라면 B이다. 그 다음에 바다에 간다면 수영을 할 것이다. 조건. 그러면 매개항이 뭐죠? 바다, 바다. 그러면 8월에 시간이 있다면 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제 중에 적어도 하나에서는 주연이 되어야 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명제에서는 8월에 시간이 있다면 에서 8월이 뭐가 된 거죠? 네, 주연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8월 위에 써주세요. 주연됨. 8월이 주연됐어. 그 다음에 바다에 간다면 수영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다가 주연이 된 거야. 밑에서 둘째에선 바다 주연됐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매개항이 주연된 건 첫째 전제예요? 둘째 전제예요? 매개항이 주연된 거. 둘째 전제죠. 둘째 전제 별표 쳐요. 매개항이 주연됨. 3단 논법이 성립하려면 매개항이 한 번은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세 줄이라고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매개항이 주연된 적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단순 양도 논법 볼게요. A or B래요. 자, 그러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카페 가고 비가 오면 카페에 간대요. 결론이 어때요? 같네요. 적어도 근데 둘 중 하나 안 됐죠. 그럼 이러나 저러나 카페는 가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양도논법입니다. 양도논법 어렵지 않아요. 이름만 어렵죠? 자, 그 다음 이제 3단 논법. 연역론 중에 하나인 3단 논법은 두 개의 전제에서 셋째 명제인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에서 이름이 3단이다 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냥 문장 3개라고 해서 다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전제 2에 결론 하나입니다. 자, 이때 결론을 뚫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채우라고 하는 유형과 그리고 전제 중에 하나를 뚫고 채우라고 하는 유형 2가지 유형이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고양이는 동물이다. 여러분! 모든은 전칭이지. 조건 명제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바꾸죠? 고양이라면 동물이야. 고양이라면 동물이야. 그럼 고양이 왼쪽, 동물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모든 강아지는 고양이야. 강아지 왼쪽, 고양이 오른쪽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개항이 이렇게 지워지는데 여기서 매개항이 주연된 건 첫째 명제입니까? 둘째 명제입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아이고 이거 뒤집어서 써도 되잖아요. 자, 첫째 명제야 둘째 명제야 매개항이 주연된 거. 얘죠 얘. 전칭 긍정문에서는 주어가 주연되죠. 매개항이 주연이 한번 됐어. 오케이. 그러면 지워서 뭐 하면 돼? 지금 강아지는 동물이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3단 논법이에요. 타당한 3단 논법.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단 논법은 매개명사의 위치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아, 그만해! 그래. 여기까지 안 해도 돼. 제일 중요한 거 있어. 매개명사 주연되면 되는 거야. 예,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읽어줄 거. 1격, 2격, 뭐 3격, 4격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거 주연 개념. 주연은
전칭 긍정명제와 전칭 부정명제에서만 주연이 된다. 수로의 경우 전칭 부정명제와 그 다음에 특칭 부정명제에서만 주연이 된다. 제가 예시를 2개를 들었어요. 자, 전칭 긍정명제 잡았지? 잡았지? 주어. 그 다음에 전칭 부정명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싹 다 부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수로의 경우 전칭 부정명제와 둘 다 되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구나. 자, 요거 전칭 부정 전칭 부정. 그러면 자, 주어는 얘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수로의 경우 전칭 부정명제와 특칭 부정명제 요 개념. 자, 이거 왜냐하면 자, 얘가 S였고 얘가 P였죠. 아까 전에 한꺼번에 배우면 헷갈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특칭 부정은 요렇게 되어 있었어. 특칭 부정은. 그러면 여기에만 있고 얘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S 주연 안 된댔죠. 요거까지 그렸던 거 기억나요? 여기 주연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얘에서는 다 배제됐죠. 얘는 색칠할 수 없어로 주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특칭 부정에서 서술어가 왜 주연되냐면 요렇게 딴 거 자체가 인정되는 부분은 요렇게 그린 거 자체가 이 부분은 색칠할 수 없다. 그래서 서술어가 배제됐다는 면에서 주연이 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다 이 질문을 하더라고. 특칭에서 왜 주연이 돼요? 이렇게. 특칭에서 왜 주연이 돼요? 특칭 부정에서 주연이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칭 긍정은 주연이 있어 없어? 특칭 긍정은 아무것도 주연을 못해. 왜냐하면 특칭 긍정은 이거였어. S도 찔끔 P도 찔끔이야. 어느 것도 완전하게 색칠이 되거나 색칠이 안 되거나 하질 않아. 통일이 안 돼. 이해됐죠? 그래서 특칭 긍정은 거기다 메모해 줄까요? 특칭 긍정은 주연할 수 있는 게 없다. 특칭 긍정은 주연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특칭 부정명제에서는 배제가 통일이 되죠. 배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3단 논법과 타당성 판단 규칙이라고 해서 매개명사가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규칙.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았다면 결론에서 주연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는 P가 결론에서는 주연되지만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을 때라든가, 그리고 또 S가 결론에서 주연되지만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을 때로 또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이제 객관식에 적용해서 3단 논법을 몇 번 풀어보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매개항 지우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연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면서 하면 아, 여기 정답의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한 개밖에 없구나를 더 명시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자꾸 대입하잖아. 넣어보면 되나? 넣어보면 되나? 그 짓을 안 할 수 있어. 자, 됐습니다.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3단 논법 같은 경우 여기 예시를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주연되는 위치가 이상하거나 주연이 안 되거나 그러거든. 한번 볼게요. 매개명사 부주연의 오류. 매개명사가 어떻다? 주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매개명사가 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고양이는 생명이다. 모든 강아지는 고양이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논리적으로 결론 도출 연결사.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고양이가 생명이다랑 모든 강아지는 고양이다 해서 2번 나온 게 뭐예요? 고양이잖아요. 근데 얘는 특칭 긍정이야. 그치? 그리고 얘는 서술어야. 전칭 긍정에서는 주어가, 그죠? 예, 주연되는 거지 서술어가 주연되는 게 아니거든. 부정이 돼야 서술어가 주연이 돼. 예,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생명이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매개명사 고양인데 고양이가 주연되지 않았으므로 도출을 될 수 없는 거죠. 타당하지 않은 논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 그냥 고양이 나오니까 강아지 생명 끝 이런다고. 안 돼. 이럴 땐. 쓸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자, 그 다음 대명사 부주연의 오류. 아까 전에 각계 위치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시에서 강아지가 소명사, 그 다음에 동물은 대명사, 고양이는 매개명사. 여러분 이때 대명사는 품사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논증에서 대명사는 품사 대명사 뜻이 아니야.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서 모든 외계인은 화성인이다 라고 했고 어느 금성인도 외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부정? 전칭 부정이야. 전칭 부정.
그러므로 어느 금성인도 화성인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냥 이럴 수 있어. 매개양 지워버려. 외계인 지우고 화성 금성 합쳐. 맞는 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명사만 보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인혼증의 대명사가 지금 화성인이에요. 자, 여기 전제에서 수러 맡고 결론에서도 수러를 맡았어. 자, 이때 화성인이 결론에서는 주연이 됐지만 전제 안에서 주연된 적 없어요. 그러니 자, 매개양도 전제 안에서 주연이 돼야 되고 대명사도 여기서 결론에서 주연하고 여기 전제에서 주연 안 되면 안 돼. 여기서 얘기했잖아.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았다면 결론에서 주연될 수 없다. 전제에서 주연된 적 없는 것이 결론에서 갑자기 주연되면 안 돼. 그 다음 소명사 부당주연의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소명사가 결론에선 주연되지만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가 뭐야? 여기 들어가. 둘째 규칙을 어긴 거야. 대명사든 소명사든 둘째 규칙을 어겨서 지금 전제 안에서 주연된 적 없는 게 결론에서 주연된 예시거든요. 늘 이 프린트에 이런 부분들을 펴놓고 팔락팔락 보시면서 객관식 문제 푸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논리적인 동치로 넘어가 볼게요. 이론만 본다는 게 좀 쉽지 않죠? 거의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비판은 문제 유형만 보는 거랑 다 했어요. 자, 50분에 끝낼게요. 원래 10시 반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오프닝 하는데 한 10분 걸리고 그래가지고 좀만 더 할게. 자, 여러분 논리적 동치입니다. 자, 이중부정 아까 했죠? 넘어갈게요. 여기 예문들은 쭉 보세요. 그 다음 동어 반복.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장 안 쓰죠. 하지만 자, 한번 볼게요. A가 참석하고 A가 참석한다. 무슨 삐꾸 같은 소리지? 또는 A가 참석하거나 A가 참석한다. 둘 다 그냥 A가 참석한다고요. 그래, 그렇구나 하면 돼요. 자, 그쵸? 근데 논리적으로 이런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 여러분 교환법칙 별표. 이중부정이야 뭐. 여러분들 헷갈리지도 않으니까. 교환법칙의 별표. 연언이나 선언은 좌우로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조건명제의 전건 후건이 아니야. 화살표가 있을 때는 필요 충분이다 뒤집으면 안 돼. 그럼 여기야. 다른 명제라고. 근데 연언이나 선언은 왼쪽 오른쪽을 바꿔도 돼. 걔네는 그냥 대등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선언이나 연언일 땐 좌우를 바꿔도 똑같다. 그럼 선생님 왜 바꿔요? 뭐하러 바꿔요? 하면 정리하기 쉽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아니면 연결하려고 할 때. 자, 그 다음 결합규칙. 선언이나 연언 중 한 기호로 연결된 명제엔 결합 순서와 상관없이 그 진리값이 같다라는 규칙. 자, 이럴 때 보세요. 한 기호로 연결돼야 돼. or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문장 자체가 저렇게 생겼어도 막 소가로 있고 그 뒤에 있고 그래도 요게 소가로 위치가 변경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수학이면 큰일이지. 근데 같은 기호인 거야. 수학이어도 그렇지 않나? 곱셈곱셈이야. 그럼 순서대로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기호가 달라지면요. 기호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을 혼자 읽다가 꼼꼼히 못 읽는 거야. 어디를 헷갈릴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독학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소가로 위치는 옮겨도 되는구나 그래. 근데 조건이 뭐예요? 5월이거나 엔드거나 이래야 돼. 그때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읽다가 이해되는 파트만 습득을 해가지고 잘못 왜곡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통일돼야 돼. 싹 엔드거나 싹 5월이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분배법칙. 3개의 명제에 대하여 2개의 연산을 분배해도 그 진리값이 같다. 자, 이때 A or and. 이거는 시기 기호가 섞여 있어.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분배한다. 둘로 나눈다는 거야. 뭘 둘로 나눈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괄호를 쪼개서 둘로 만든 거야. 그쵸? 그래서 뒤에 있는 BC에 대해서 A는 왼쪽에 있었으니까 얘 고정하고 AB의 관계와 AC의 관계를 따로 뜯어서 써도 된다는 거죠.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 별표. 드모르간의 법칙이 진짜 유용해. 좀 제가 활용 빈도가 높은 거에 별 달고 있어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부정의 기호가 괄호 안의 기호들을 모두 부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럴 땐 연언은 이제 선언으로, 선언은 연언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시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예시를 볼게요. 여기서
민수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모두 출근했다예요. 그럼 목요일에도 출근하고 금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이게 거짓일 때 둘 다 출근을 안 해야 거짓이 입증되나요? 어떻게 하기만 해도 거짓이 되죠? 목요일만 안 나오거나 금요일만 안 나오거나 둘 다 안 나오거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5월로 바뀌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물결을 괄호에서 바깥에 있을 때 얘네를 겉으로 꺼낼 때 그래서 이 소괄호를 없앨 때 요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그냥 낮 목이거나 낮 금이어도 충분히 저것의 거짓을 밝힐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민수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했다를 부정하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했다를 부정하려면 그냥 싹 다 안 나와야 돼요.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안 나왔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부정하려면 둘 다 안 나와야죠. 그래서 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엔드는 5월로 부정하고 5월은 엔드로 부정한다라고. 이게 드모르 간의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출규칙, 수출입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경제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을 이렇게 용어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A and B라면 C이다. 그럼 A와 B가 참일 때 C가 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A와 B는 둘 다 참이어야만 하고요.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 보면 이건 A라면 그죠? A일 경우에 B라면 C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문장으로 써볼까? A의 경우에 라고 하고 쉼표 한번 써보세요. A의 경우에 B라면 C이다. 문장으로는 이거예요. 그래서 A가 참인 경우에 그럼 A에 따르면 A의 경우에 A가 참이라면 B라면 C이다가 참이라는 거는 B도 참 C도 참이라는 게 아니야. 이 논증이 참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B가 참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B라면 C다에서 B, C의 참은 또 B에 달려있어. 그러니 A의 경우에 A가 참이야. 근데 B가 X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알 수 없어. 아, 여러분 전건 긍정만 되잖아. A가 참일 땐 얘도 참이어야 얘까지 참이 나와. 근데 얘가 만약에 X잖아? 그럼 얘 알 수 없다니까. 그쵸? 이해됐죠? 그런 얘긴데 이걸 흔히 뭐라고 오해? 다 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X 뜨면 X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자, 이는 결국 A고 B고 C다와 같은 의미이므로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자, A와 B가 참이어야 이렇게 되지. 이해됐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B가 참이다가 여기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A 참, B 참일 때 C 참. 됐어요? 자, 그 다음 함축관계. 조건명제를 선언명제로, 선언명제를 조건명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헉, 이게 되냐? 그죠? 아니, 선언이나 연언을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냐? 그때 A라면 B다. 이거는 자, A가 참이면 B가 100% 참이라는 의미예요. 이거 연역규칙들이잖아요. 자, 그때 문제는 우리의 직관을 벗어나는 경우다. 충분 조건 A가 거짓이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 조건 B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어요. 자, 그때 그것과 근데 관련 없이 이거. 여러분. 자, 전제가 F 뜨면 결론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논증은 타당하다. 진리값.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리표에서 3, 4번 이해 못하면 계속 이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전제 참거짓과 이것에 따라서 전제가 거짓 들어가 버리면 결론이 참이든 거짓이든 논증 타당. 그래야 얘가 이해가 돼. 함축관계가 바로 논증의 타당성이야. 알겠죠? 논증의 타당성. 여기다 써주세요. 진리표 3, 4. 여기 밑에 그래서 진리표 3케이스와 4케이스 나눠서 써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규칙. 따로 명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지금은 안 받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문제 풀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문제 두 개를 자, 푸는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같이 풀자 그냥. 자, 푸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천천히 같이 풀게요. 자, 25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장 친구들이 이거 세 번째 풀고 있거든? 추석이 왔다면. 그치? 추석이 왔어. 그때는 숙제로 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풀었어. 해설지를 봤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출 알고리즘 할 때 우리끼리 풀었어. 그쵸? 그리고 영상엔 안 넣었지만. 근데 이제 유튜브만 보신 분들이 너무 풀어달라고 하셔서 여기 다시 넣었거든요? 근데 해설지가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 사실 기호식 쓰는 것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5명의 주무관이 있어요. 주무관들의 업무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쓰는 것부터 해볼게요. 식으로 쓰는 거. 가은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화살표죠? 이 자리에 화살표가 들어가고요. 나은과 다은 도저. 그럼 end야 월이야. end지. 그 다음 나은이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not, 나은 이렇게 써야지. 부정. 그러면 라은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그 다음 가은, 5월, 마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제가 이 기호 무슨 기호예요? 대우 기호죠? 그래서 대우를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 미리 안 만들었어도 상관없어. 이런 건 선지를 보고 필요하면 만들면 돼. 일단 얘를 써놨으면 돼. 자, 그러면 이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부터 푸는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빈칸이 뽕 있잖아? 만약에 명제 문제인데 빈칸이 있으면 이거는 대입이 아니야.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식 처리를 해가지고 빈칸에 들어갈 걸 내구 선지에서 찾아야 돼. 하지만 이 경우죠? 빈칸이 없죠? 그러면 이땐 저기 위에 있는 걸 기호화하고 선지의 전건에 따라서 저 위에 써놓은 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가은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출발하겠어? 이 선지는 not, 가은, 화살표 이렇게 출발하지. 그럼 위에 써놓은 식 중에 not, 가은이 전건이 되게끔 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봐봐. 대우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not, 가은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봐봐. not, 가은이 있어? 없어. 여기선 가은이가 전건이잖아. 얘 대우 만들어도 not, 가은은 후건이야. 얘 안 돼. 그럼 뭐만 남냐면 여기에 선언지만 남아요. 그럼 여러분 not, 가은이면 얘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확실해? 마은이. 근데 여기 마은이는 알겠어. not, 가은은 마은이야. 근데 마은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저 말대로면? 나은이로 가야 되지. 근데 마은이가 전건인 거 있어? 없어. 없어. 알 수 없어. 그래서 1번 속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알 수 없어. 그래서 1번 속어. 그 다음 두 번째. 다은이가 참여하면이에요. 다은이가 전건으로 가는 게 있나 보세요. 봤더니 다은이가 후건에 있어. 얘를 앞으로 당겨서 만들 수가 없어. 이해되죠? 응? 자, 그래서 다은이가 참여하면 마은이가 참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은이가 참여하게 하려면 누가 안 와야 돼? 가은이가 안 와야 되거든? 근데 다은이는 가은이와 어떤 관계야? 가은이가 와야 다은이가 와. 근데 이 선지가 되려면 마은이가 오려면 가은이 안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2번 땡. 그 다음 자, 여기서 다은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마은이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대요. 그럼 이거는 쓰면 이렇게 돼. 다은, 마은 이렇게 되지. 맞죠? 다은이나 마은이.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닮았다. 누구랑 닮았어? 근데 여기엔 누가 있어? 가은이지. 그래서 가은이, 다은이 관계를 보자니까. 가은이가 오면 누구도 와? 다은이도 와. 그러면 가은이가 오면 다은이도 오니까 다은이 여기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답이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 배워야 됩니까? 배울 필요 없죠. 식을 잘 쓰고 이 전건의 정리를 잘 헷갈리지 않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6번으로 가볼게요. 26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풀고 있어요? 심지어 예시평가보다 더 어려운 뭘 풀고 있어요? 피셋을 풀고 있어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음 글의 내용에 참을 때 갑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입니다. 이 역시 빈칸 추론형의 예시평가 문제랑은 좀 차이 있지만 사실 오늘 예시평가 문제를 풀까 했는데 너무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교재 안에 또 들어가서 또 나올 거라 그래서 오늘은 요 문제 2개. 자, 그럼 여기서 갑은 A부터 E까지의 과목에 대해 수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갑이 수강하기 위해 충족해야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갑이 그럼 반드시 수강해야 될 게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부터 잘 봐요.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야. 들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꼭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상황으로 상상하잖아? 그럼 갑이 이것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현상으로 상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말들이 참으면 듣는 것.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식으로 세워볼게요.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아. 어떻게 쓸 거예요? A를 수강해. 그럼 B를 수강하지 않아. 그 다음에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아. 여러분, 매개항이 생겼네? 그럼 모두 연결돼. A를 수강하면 C를 수강하지 않겠네. 이것도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고 A를 수강하지 않으면 E를 수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죠? 자, 이렇게 식이 많이 나왔어. 이때 우리가 보니까 지금 후권에 C도 있고 나C도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똑같아요. 옆에다 쓴 거야. C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나C도 있고 C도 있어.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AC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후권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건 내가 알겠는데 A일 때 나C라며 1, 2번 합쳤을 때 어땠어? A가 수강하면 그러니까 A를 수강하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며. 근데 밑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또 여기서 2를 가지고 요 두 개 연결되죠. 매개항.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래? A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데 그럼 이 두 가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치 A를 수강해도 C를 안 듣고 A를 수강하지 않아도 C를 안 듣지? 이러나 저러나 C는 안 듣는다가 확실한 거야. 이걸 키로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뭐 A를 들어도 C를 안 듣고 A를 안 들어도 C를 안 듣는다. 그래서 1, 2번 이 첫째, 둘째 식이랑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식을 묶어서 모순되는 걸 찾아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게 확고하다라고 말해요. 전제와 상관없이 C를 수강하지 않는다는 고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양도논법의 일종입니다. 양도논법. 자, 그러면 나C를 가지고 그러면 나C가 확실하니까 나C를 가지고 이걸 풀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나C일 때 자, 요거 볼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건 이거예요. 요거 대우 만들어 봐요. 나C면 D를 수강합니다. 반드시. 끝. 이렇게 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심플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맥스라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내면 논리를 하나 내겠죠? 왜 필살기라고 올 거니까. 근데 여기에선 지금 제가 식을 쓰면 식이 몇 개 나와? 5개 나오지. 근데 요 정도도 안 나와. 그냥 막 3개나 4개짜리 가지고 계산하게 할 거야. 요거보다 훨씬 단순하다. 여러분 지금 한 중3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중1부터 중3 사이에 수학적인 논리력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낯설 뿐입니다. 낯설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비판 추론은 함께 유형 분류하고 우리가 수업에서 이런 걸 배우겠다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판 추론 여러분들이 강화약화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걸 이름을 비판 추론이라고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 분류로 하면 대분류상 우리 머릿속에서 원하는 사고력은 비판 추론력이거든요. 근데 비판 추론을 물어보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화약화형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사례 추론으로 해당 주장을 강화하는 사례냐, 약화하는 사례냐, 혹은
밑줄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례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원해요. 자, 그래서 이거 풀 때 첫째 유형, 비판 추론을 위한 논점의 이해와 논리적인 오류 유형은 이제 지문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논거를 밑줄을 그은 다음에 논거를 부정하든 아니면 주장 자체에 대해 난 생각이 다르다고 하든 다양한 각도의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 이건 귀납 논증을 주로 출제하게 되는 거다. 배경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귀납 논증은 근거가 참이라고 해도 주장이 반드시 100%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가 논증의 설득력을 100%에 가깝게 강화해야 돼. 그래서 강화약화 유형 자체가 원래 귀납인 거야. 그래서 귀납은 이론이 크게 필요 없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논증의 강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찾는다. 근거를 지지하는 설명이나 사례를 찾는다. 아니면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하면 누가 나를 비판해. 근데 그거를 재반박하면 내가 강해져. 그것도 돼요. 근데 선생님 이게 왜 강화 사례예요? 그냥 저 사람 걸 깐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했어? 공격했지. 그럼 저 사람의 주장을 무력화하면 그만큼 내가 단단해지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논증의 약화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근거, 뭐 반례, 예외적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논증은 약화됩니다. 혹은 하나 더 있어요. 양립불가의 주장을 하는 것. 내 말이 맞으면 네 말이 틀린 거고 네 말이 맞으면 내 말이 틀린 건데 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넌 약화되는 거야. 내 말이 참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답이 이 케이스로 나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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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케이스로 나오는 거를 다 풀어봐야 돼.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문풀 양 자체가 좀 중요하다. 비판 추론은. 자, 그 다음에 강화약화형에서 우리가 앞에 나온 표 있죠. 그 표를 자세하게 진술해서 또 써놓은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앞부분과 반복되는데 예시를 추가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사례 추론형의 강화약화는 사실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독해 알고리즘의 사례 추론. 독해 알고리즘의 사례 추론 보면 긍정 발문일 때랑 부정 발문일 때랑 여러분 정답 조건, 오답 조건 확인해가지고 정답 조건 제일 많이 가진 게 긍정 발문의 답이고 그 다음에 오답 조건을 섞어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정 발문의 답이며 부정 발문일 때 우리가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정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걸 퀴즈로 만들어 놨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ABCD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사례 추론형 풀 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백일기도 승봉투까지 작업을 마쳤거든요. 기봉투가 이번 주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결할 차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결을 미리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기와 승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수집이 되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유형을 더 넣어줄까? 그리고 기승 정도의 난도에 얼마나 적응을 해나가는가? 이런 걸 보면서 전결은 이제 반응형 모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백일기도 모의고사 기봉투가 출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수강생들도 있고 이제 인강 수강생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모의고사가 다량인 만큼 출제 비율도 이제 앞으로 바뀌는 출제 기조 전환에 맞춰놨기 때문에 비판 문제도 한 모의고사당 2~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논증 문제도 논리 문제도 명제 논리도 2~3개씩 들어있어요. 충분한 양의 연습이 가능할 거예요. 다만 아직 유형별 연습을 하지 않고 지금 오늘의 이 수업이 힘들었다. 오늘 이 수업을 처음 듣고 오늘 한 얘기들 내용들 자체가 생소하다. 그러면 모고하실 때가 아니에요. 감을 길러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한다? 감으로 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 아닌 파트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기초적인 독해 능력에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원래 독해력이 되게 있다 그러면 유형 학습을 스킵해도 되겠지만 독해력이 없는데 그냥 랜덤하게 유형이 섞여 있는 모의고사는 원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주는 거잖아요. 유형별 훈련 기간 없이 그냥 여러 유형이 합쳐져 있는 모의고사를 바로 진행하면 그냥 많이 틀릴 뿐이고 점수에 등락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서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그게 자기의 성적 지표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유형 훈련을 하고 모의고사에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빠르게 개강하는 편이지만 그게 다 이때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으면
제때 자신의 제때에 들어오셔야지 무조건 개강한다고 개강 때 시작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시간 반 한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 지금 화장실만 난리 났네. 그치? 미안해. 저 현장 때문에 빨리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음 카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